층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이번 미 대선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또 그동안의 미국의 기득권들, 미국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향해 다수의 숨어있는 미국인들이 이제야 우리가 보이느냐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그 사람들의 존재가 보이느냐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꿔 말하면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고 대비해야죠. 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뵙는 게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매일같이 뵀었는데 네. 트럼프 시대가 열립니다. 예, 표정이 안 좋죠 벌써. 잘 대비하면 또 뭐가 득이 될지 모르니까요. 네. 네, 오늘 많이 공부시켜 주십시오. 네.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2.0 시대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지정학의 시대. 지정학의 시대. 예, 네. 저는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면 이제 반이민도 있고 반중국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일에 그만 개입하자라는 것도 되게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네. 미군이 계속 전쟁 상태에서 해외 파병된 나라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성과도 거뒀지만 사실 지난 20년간의 이제 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고 후회만 남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정치 외교적인 조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고립주의자들의 아마 손을 잡은 게 트럼프의 외교 노선이라고 보여지고 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니고시에이터, 그 협상가로서 자신을 좀 과대포장하시잖아요. 우리 하노이 회담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네. 예, 그런 이제 자신을 그런 어떤 협상가이자 국면에서 전부 자기만 쳐다보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협상을 이제 자기가 풀려고 갈 거고 또 이거 여기서 중단해 내가 중재했어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들 텐데 그게 뒤탈이 엄청 나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다 맥락이 있는 건데 경제적인 맥락 또는 정치적 맥락이라는 게 다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냥 야 그만해 한다고 정말 그만될 수 있을 만큼 네. 또 해외로 군사력 투사도 안 할 거면서 그만해 그런다고 될 거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아시아만 해도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불반도지만 걱정되는 데가 대만이랑 중국 사이의 양안 관계부터 네. 그리고 네타냐후랑 트럼프가 엄청 친하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관계도 좀 걱정이고 여기에다가 수백만 명이 죽거나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푸틴하고 또 엄청 친하지 않습니까? 거기 또 개입을 할 텐데 이 모든 리스크들이 이제 우리는 채찍의 끝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 선진국 소비 시장이나 어떤 금융 정세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외국인이 대거 팔고 나가버리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크게 흔들리죠. 크게 흔들리니까 네. 오를 때 잘 오를 때도 간혹 있지만 빠질 때 정말 무섭게 빠지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편하지 않은 이제 4년, 그러니까 레임덕까지 생각하면 3년, 그리고 정말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2년 뒤 중간 선거에서 대역전이 나면 2년. 아무튼 그 사이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에 밤잠 졸이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익사이팅해진다 이렇게 보죠, 뭐. 예, 제가 2018년에 네.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파이어 했다가 네.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2018년이 이제 트럼프 임기 2년 그러네요. 차였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전망이 안 네, 돼요.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특히 그때 이제 연준 의장이랑 싸울 때 네. 파월 의장 이제 좀 이따 그 이야기도 할 텐데 본인이 임명해놓고 싸웠죠. 탄핵하겠다고, 잘라버리겠다고, 네. 유아 파이어를 했죠. 그런데 뭐 나갑니까? 파월 의장도 얼마나 강단이 있는데 잘못 임명했다 이런 거를 이제 후회는 한 거죠.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2018년 하반기로 가면서 그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던 그 크리스마스의 대폭락이라고 불렸던 네.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1,800 한 방에 800포인트가 폭락할 때 이제 미국도 그때 한 30% 20% 정도 폭락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 보고 뭘 전망하는 건 바보짓이다. 그걸 되게 크게 느끼고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 전망의 분석 툴로 좀 쉽지 않은 상대니까 다시 네. 공부해서 오겠다. 그러고 이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전망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대놓고 정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코노미스트 분들 제가 좀 하노이 회담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존 볼튼하고 맥메스터하고 폼페이오가 아마 핵심이었을 텐데 그 공교롭게 그 세 사람이 다 예, 트럼프에게 등을 트럼프하고 돌렸네요. 등을 다 돌렸죠. 그때 이제 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네. 뭐 회고록 이런 거 재밌게 읽어보고 있는데 직격하고 있잖아요. 다들 뭐 이 사람은 이제 그 순간 판단, 이제 협상의 기술이라는 걸 이제 드러내시면서 그 순간 판단으로 이제 즉각 바로 말을 바꿔버리니까 네. 밑에 스텝들이 그렇게 말려서 가놓고 또 정말 스텝 말대로 하고 또 반대로 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래저래 이제 그쪽 관련했던 분들은 다 등을 돌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2.0 시대는 이제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네. 미국의 이제 극보수파들이 이제 지금 2년 전부터 섀도우 캐비넷 만들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일이 잘 안 됐다라는 핑계도 이제 통하지 않는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오늘 준비해 오신 그래픽이 있는데 그 전에 미국 증시는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뭐 제일 예. 궁금한 것도 여쭤보죠, 뭐. 뭐안 가기가 쉽지 않다. 네. 네, 첫 번째 그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이제 첫 번째 그림은 그 왼쪽이 GDP, 오른쪽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그리고 이제 왼쪽 밑이 트레이드 워, 이거는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오른쪽이 텍스 플랜. 저게 이제 감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감세를 일단 먼저 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표를 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할 게 뭐 대통령 행정 명령 등으로 뭐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부터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졌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텍스 컷을 항구하는, 그러니까 소비세랑 소비자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붙는 특히 그 부자들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 및 그리고 법인세 감세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한 0.3% 오르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가 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명목 성장률이 0.7 오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채권 시장에 이제 왜 저렇게 경악하는지 이제 답이 다 나왔는데, 만일 이제 텍스 플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정책을 다 앞으로 펼친다라면 채권 시장은 거의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드 워 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0.5, 0.6이 오르니까 네. 저 둘을 합치면 거의 1%의 물가가, 그러니까 현재 수준 물가에서 1%가 더 오르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트럼프의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저건 정말 이상한 정책이다. 둘 다 형편없는 경제 정책이지만 트럼프가 더 나쁘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건데, 이제 저거는 당장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오늘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링거 맞죠? 잠깐 힘내지만 다음날 더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경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과열인데, 과열되어 있는 경제 상황에서 감세해서 GDP도 올리고 물가도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과열이 오겠죠. 네. 그리고 경기 과열이 올 때 기업들의 수익은 좋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매출액에 의해서 결국 고정비용은 당장은 안 움직이니까 고정비용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매출만 GDP 성장률, 명목 성장률만큼 더 올라간다고 보면 네. 기업들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죠.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당장 연말 연시를 생각하면 일단 특히 내년 2월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후에 개각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기대가 되게 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저는 일단 미국은 연말 랠리의 가능성은 되게 높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물가 짚어주셨는데 오른쪽에 CPI 짚어주셨는데 물가 오르고 감세하고 또 일본은 아마 돈을 더 풀 거예요. 네, 국제 발행 뭐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기 성장률 포함해서 경기는 더 들썩들썩해질 것이다. 당장은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대충 다 끌어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현재 노동력이랑 소비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맥스로 봐도 2%인데 지난 분기 2.8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바이든도 사실은 네. 되게 파퓰리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적자를 엄청 써서 또 많이 특히 썼죠. 네.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이제 칩 액트, 반도체법이나 인플레 감축법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이미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뿌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했으니까 긴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가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감세에다가 재정 지출 확대까지 만약 들어간다고 보면 특히 그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되면 당장은 인플레가 안 나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금 미 연준이 너무나 높은 금리로 네. 물러났었기 네. 때문에 당장은 안 나는데 이제 이게 6개월, 1년 지나면서 점점 인플레가 난다고 보면 먼저 채권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세를 좀 볼까요? 두 번째 준비해 오신 그래프가 관세인데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요. 예, 녹색 선이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 그리고 파란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인데요. 예, 그 느낌이 어떠세요? 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가 더 오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몇 번 안 남은 것 같다. 예, 실제로 이제 내년 연말 그 미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25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75니까 1.5%를 내년 말까지 인하한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들어가서 다시 보니까 3.7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아봐야 1년 2개월 동안 4번 금리 인하한다로 바뀌었고 네. 저 차트대로만 본다라면 일단 어쩌면 금리 인하가 몇 번 없을 수 있는 네. 예, 왜 이런 예상을 하냐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열자마자 국회 개원하자마자 감세하고 그 감세한 기세를 몰아서 이제 슈퍼 301조도 동원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체 우방국들 FTA를 맺은 우방국 전체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네. 이제 만약 부과한다면 이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입물가가 공산품들 수입 올라오고요. 물가에 대해서 10에서 뭐 15% 이상의 물가 상승 요인이 거기서 생기니까 물론 이제 미국은 에너지 자주 독립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관세 인상했다고 해서 바로 수입 물가 급등하면서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미국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관세를 인상했거나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사실 미국의 CPI가 오른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없긴 근데 없죠. 이제 투자자들 마음속에 그리고 일단 관세 폭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보편 관세만 해도 그러니까 밑바닥 관세만 해도 10%를 깔겠다니까 그런 불안감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대중국 관세 60%가 정말 사실 뭐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국 수출 물량이 아직 전체 수출이 20% 이상이니까 네. 그게 이제 중국의 최종 제품으로는 우리는 수출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랑 관계는 끝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소비재는 중국으로 간지는 못하지만 중간재가 하고 있는데 그 중간재들의 최종 목적지가 결국 미국 유럽인데 네. 이제 그쪽 시장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우리의 이제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나 소재 수출 쪽도 브레이크가 좀 걸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뭐 일단 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좀 저는 천천히 나타날 거다. 네.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가 이번에 특히 그 펜실베니아에서 이길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오일 착공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드릴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자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트럼프의 생각대로 이제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에팔레치아 연간이 사실 셰일오일이 더 많이 묻혀 있거든요. 펌레인 분지가 있는 오클라호마나 텍사스보다 에팔레치아 산지가 더 셰일오일이 많습니다. 네. 미국은 진짜 복받은 땅이에요. 우리는 화강암 덩어리라서 땅 파야 나오는 게 없는데 미국은 땅만 파면 거기는 전부 셰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셰일을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 등을 들어서 개발을 못하게 했는데 그거 만약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빠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인플레가 난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왜 요새 저렇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금리가 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관세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지거나 지속될 것이다. 방금 그 그래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년물 보면 4.4. 그렇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인가 3.0 정도. 3.25인데 이제 곧 10년물이. 내리시겠. 예, 네. 3.0이죠. 10년물은 3.0.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3%의 돈 꼬아가지고 오는데 미국 정부가 돈 꼬려면 4.4%가 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집 살 때 지금 담보대출 금리가 3.8, 3.9 이러는데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데 4.4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네. 저라면 미국 채권 사는 거는 좀 이따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살 사람은 누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금리가 너무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 이제 저가 매수세는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섀도우 캐비넷 내각들이 이제 임명이 네.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JP 모건의 뭐 다이먼 회장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재무장관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약간 이제 성향이 아무래도 시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재무장관 되면 채권 발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방향성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문제는 이제 지금 사서 수익이 얼마나 날 거냐라는 기대가 있어야 사는데 사람들이 네. 아 이거 저 지난번 갔던 3.6%가 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이게 사더라도 시원한 어떤 랠리가 나기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좀 낮은 자산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이먼 소장이 전에 재작년인가요? 저 국채금리 4.0 뚫고 갈 때 더 국채금리 오를 걸로 베팅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딴 사람도 아니고 다이먼 회장이 그렇게 하면 다들 벌벌 떨죠. 네. 그리고 또 벌써 옛날 일처럼 굉장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작년 올해 사이에 미국의 지방은행들 막 망한다고 그러고 난리 날 때 이 네. 양반이 또 M&A도 하고 JP 모건이 인수하고 했던 거 리퍼블릭은행 이런 거 인수하고 했던 거 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작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때 금리가 너무 내려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다들 투자자들이 벌벌 떨었던 기분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재무장관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모든 걸 얻은 분이 그 험난해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서 재무장관을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또 3년 있다가 자서전 쓰시는 겁니까? 또 트럼프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하도 자서전 써가지고 예, 다 트럼프를 많이 베스트셀러가 공격, 됐죠. 예. 다 트럼프를 하도 공격하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그때 많은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고 많은 뭐 헤지펀드의 수장들도 다시 초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고물가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지금 요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만 보면 뭐 한 달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AI 혁명에 대해서 저는 되게 낙관론자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자료도 쓰고 또 어떤 분이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책도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저는 코파일럿을 주로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쓰는데 네. 나날이 똑똑해지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 편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 좀 설명을 부탁하면 상당히 괜찮은 네. 답이 나오고 또 제가 그걸 이렇게 질문을 잘하면. 예, 그 네. 틀린 답이 나오면 또 이건 틀린 것 같은데 하면 바로 또 수정해서 다른 데서 찾아주고 이런 걸 보면 저는 AI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흐름만 보면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어떤 이제 사람들의 인력에 대한 필요성들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장기적인 미래는 저는 물가가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쪽이죠. 다만 이제 이게 순환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좀 인플레가 이제 가라앉아가고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가 되게 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스크에 있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네. 결국 성장 탄력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인플레를 잡았잖아요. 인플레 잡고 잠깐 이제 골디락스다라고 하는 순간 미국 대통령님이 이제 인플레이션 버튼을 당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순환적인 지난 2022, 23년 같은 형태의 네. 인플레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네, 고용이 줄거나 심지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본적으로 고용 시장에 대한 공급 줄어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만 놓고 봐서 만약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면 이것저것 다 곱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면 통계적으로는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생산성 통계라는 게 항상 늦게 나오니까 네. 우리가 그걸 뭐 100%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AI가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지는 우리가 지난 예단하기 다음 하는 어려우니까요. 거죠. 지난 네. 다음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약간 생산성 예찬론자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융업계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가 네. 안정되고 금리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적으로 신경제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미국 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미국 1년 재정에서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갚는 비용만 벌써 20%? 저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국채 발행량은 무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채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입니다. 그림 한번 좀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입니다. 예, 예, 거의 뭐 성층권으로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바이든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트럼프 때 재정 적자를 쓴 거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다들 밖에 나가지 마라 락다운 걸면서 사람들 그러면 집에서 굶주릴 수는 없으니까 네. 재난 보조금들을 엄청나게 풀었고 실업수당을 풀어서 국가 GDP 대비 이제 재정 적자가 13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저기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 성장이 회복되니까. 네. 자, 그랬는데 바이든 정부 2기인 이제 2023, 24가 되면서 저게 다시 튀어오르죠. 왜? 우리 인플레 감축법 하면서 삼성전자만 8조를 받았네, TSMC가 10조를 받았네, 인텔이 15조를 받았네 그러는 어마어마한 보조금들을 받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해외 공장 건설 안 하고 미국 본토로 공장을 들여오는 순간 돈을 줬죠. 그러니까 그 돈을 준다고 약속했죠. 네. 예, 아무튼 뭐 네. 이제 그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부채가 경제가 이렇게 좋을 때는 저게 줄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금이 잘 그치니까 저게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이제 트럼프가 와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장이야 재정 적자가 튀진 않아요.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잘 나오면 저는 안 네. 트니까. 그러나 이제 미 연준 의장 이제 좀 이따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음번 의장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미 연준 의장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 의장 되기 전에는 대통령 말을 잘 들을 것처럼 다 행동을 하다가 연준 의장 된 다음에는 다 약간 이렇게 배신을 하거든요. 카터가 폴 볼커에 임명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 폴 볼커 때문에 낙선했다고 카터가 그렇게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을 볼커가 처음에는 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약간 처음에는 낮췄었죠? 예, 처음엔 좀 듣고 그랬었지만 결국 20%까지 정책금리를 그랬죠. 네. 예, 정책금리 20%. 이게 이제 볼커 쇼크인데요. 이런 볼커 쇼크를 일으키면서 인플레를 잡았고 그 인플레 잡았던 효과는 84년, 85년부터 급격히 나타나면서 바로 그 레이건의 재선으로 연결되고 또 그 뒤에 아버지 부시까지 해서 사실 공화당이 3연승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만들었던 게 볼커잖아요. 이 볼커가 민주당에서 임명한 연준 의장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파월 의장님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또 연준 의장을 새로 임명하실 텐데 파월이랑은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아직 건넜습니다. 임기는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내년 말까지는 네. 남아 있고 이제 정확한 임기는 2026년 봄이죠. 그러나 이제 내년 말에 2025년 11월에 차기 연준 의장을 연임시킬 것인지 새로운 연준 의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연준 임기는 내년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옐런 의장이 되게 속상해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 안 시켜주겠다라고 딱 그러면서 파월 데리고 와가지고 네. 그 파월 의장 임명 선언하는데 뒤에서 벌써 짜게 식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 유명한 사진이 저는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싸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제일 싫은 사람이니까요. 옐런 이제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이 차례대로
이제 집에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 옐로니아 뭐 이제 1월 취임이니까 뭐. 네, 그냥 금방 이제 물러나시겠죠. 네, 크리스마스 땐 가방 싸야 할 가방 거고. 싸야 되는 거죠. 파월은 그래도 한 10개월, 11개월은 뭐 한 1년은 예, 더 그게 하겠네요. 걱정이죠. 이제 저희들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이제 최대 걱정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그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파월이 금리를 인하해 주는 동안에는 트럼프도 6개월만 참자 그러고 안 싸울 텐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대로 감세와 관세 부과가 정말 현실화되면 파월은 바로 동결할 텐데 네. 왜냐하면 2018년 가을부터 금리 인상했었던 게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가 납니다 하고 금리를 인상해 버렸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년 가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는 사람이 파월인데 이제 그때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굉장한 리스크인 거고 결국은 이제 국가 부채 문제를 그때 들고 나오겠죠.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나는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를 쿨다운 시키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국가 부채가 오르겠죠. 왜냐하면 발행되는 신규 부채 금리가 오를 테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 거 전망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보편 관세가 있고 중국에 대한 60% 관세가 있고 또 상호 무역법이라고 해서 너희 관세 얼마 받니? 우리 관세 얼마 받는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공약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네, 파월도 아마 그때 가서 보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예, 그 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 2018년 당시에 자기가 썼던 일기장 열심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던가. 그런 이야기들 이제 분명히 하고 있겠죠. 그런 네. 의미에서 놓고 보면 파월 의장이 저는 요새 확 늙은 거 보이잖아요. 아니 그 전에 인플레이션 때 워낙 헛발질 많이 해서 거기서 일단 많이 늙었고요. 연임은 안 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할 생각도 없고. 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특히 FOMC 끝나면서 당신 뭐 물러날 거냐 그럴 때 nope 하잖아요. 단호하게. 그러면서 자기는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의장으로서 임기 말까지 하겠다. 이런 태도를 확실히 보인 거 보면 그 전에 사임은 하지 않지만 연임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그때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한 건 파월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그거 좀 더 하겠다고 백악관의 의중을 조금 따르거나 이렇게 해서 금리 변화를 하는 일은 추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율이나 여러 당연히 그건 이제 연준은 이제 그런 걸 따져야 되니 그게 물가에 바로 연동이 될 테니까요. 네, 성장률이나 그런 것들이 근데 트럼프가 지금 들고 나오는 재정이나 관세율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급격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빅테크 뭐라고 합니까? 빅테크 업체들 중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6종목이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까? 돈을 줬다는 뜻이죠. 네. 저는 뭐 정치 MS랑 몇 군데만 그렇게 네, 알고 정치 자금. 있었는데 네, 정치 자금을 준 거죠. 혹은 더 썼습니다. 많이 줬거나 예, 더 많이 줬죠. 트럼프 쪽보다 예, 트럼프 쪽은 그냥 이제 면피하는 정도만. 매그니피션 7 중에 예, 보통은 6개가 특히 이제 뭐 몇몇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해리스 지지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일단 저는 뭐 이쪽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손을 보겠다라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게 더 베니핏을 주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빅테크 나머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반대 표명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하노이 회담 이야기 잠깐 네. 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스토리텔링 중에서 여러 가지가 결국 이 사람이 야야 싸우지 말고 일로 와봐 내가 중재할게 이러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행동하기를 되게 즐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리얼리티 쇼 진행자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2019년 애플에게 했던 거가 얼마 전 자기가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어도 되겠죠? 네, 네, 네. 네, 저기 띄워주셔도 더 좋고요. 제가 원고에다가 아까 잠깐 이겁니다.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진짜 읽어볼 만하고요. 네. 요즘 그 다들 뭐 삼성폰 같은 경우는 AI로 다 번역도 되니까 요 기사는 정말 저는 이게 그 A4 기준 한 40장, 30장 되는
장문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변을 들은 건데 그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대중 수입 관세를 발표하면서 애플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탐 쿡입니다. 쿡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잠깐 따로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걸 진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수장이 보여준 존경의 제스처에 감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들어오세요.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탐 쿡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애플 제품에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통령 가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정을 했다고 회상합니다. 이건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네. 애플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탐 쿡은 우리 사업에 정말 큰 타격이 오고 우리 사업을 망칠 수 있으니 트럼프는 쿡에게 그러면 나에게 어떤 걸 바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회사에 부과되어 있는 관세를 면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트럼프는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면 내 그 말을 들어주겠다. 라며 바로 텍사스 오스틴 자신의 지지 기반이죠. 네. 텍사스 오스틴의 이 회담이 있은 후 4달 뒤 텍사스 오스틴에 새로운 애플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식대로네요. 이게 이제 일단 탐 쿡 입장에서 그 뒤에 그래서 중국산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졌습니다. 실제 그 공장은 만들어졌고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퇴임하는 날 새로 생산된 맥북을 제1호 제품을 트럼프 대통령 퇴임하는 날 줬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그 맥북을 준 건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로비를 받았다고 쳐도 그걸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CATL이 들어간 저희 테슬라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좀 낮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기 텍사스에 공장을 지으세요. 그러면 아리조나에, 되는 거죠. 인디아나에, 네바다에, 전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곳이군요. 태양광 발전이 좀 되는 곳을 선택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면 오클라호마, 조지아 이번에 이제 간발의 차로 이겼던 조지아라든가 이런데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바로 내가 저기 중국산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한 결정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관세율 나오기 전에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40% 60%의 중과세를 때리겠다라는 건 특정 산업 우리 미국 기업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면세. 또는 심지어 더 나가서 제일 먼저 행정명령 제1호로 그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 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하겠다고 외쳤던 것도 폐지. 이게 이제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던 게 첫 번째가 그렇다고 해도 이걸 들어주면 어떡하나. 지금 우리가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지 아이폰 뒤를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이제 인도 가서 생산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 40% 또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할 때 처음부터 그러면 제외를 해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부과해 놓고 와서 사정을 하니까 들어주고 그리고 또 조건이라는 게 여기 공장 세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이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고방식인 거고.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걸 매우 익숙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도 테슬라만 줄을 섰지만 저희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의 자비를 빕니다. I beg your pardon 하면 줄을 서시오. 그럼요. 그러면 이게 한 명씩 찾아와서 백악관 찾아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황제 폐하 그리고 조공 바치는 사신처럼만 조금만 이 사람의 그걸 살려주면 자신의 그 기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는 반대 입장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죠. 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기 이제 KB의 중국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같은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시진핑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아마도 트럼프가 되길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해리스 행정부는 민주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한 단계씩 높여갈 텐데 트럼프는 협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래 관세 낮춰줄 테니까 너희 우리한테 뭘 사갈래? 그렇죠.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보따리를 내놔라. 보따리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에 따라서는 이제 대만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도 들어갈 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걱정인 거고요. 사람이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네.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렇게 뜹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답이 이건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나라는 오케이, 어느 나라는 안 돼를 할 텐데 2016년 당시에 일본은 오케이였어요. 아베노믹스 하면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80엔이 140, 150엔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이 미국에서 돈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다고요. 왜? 서로 카트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고 그리고 자기 벙커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랬죠. 벙커에서 넘어지고 골프장에서 부르고 네. 놀았단 말이에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의 정부 수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이 대통령 되는 걸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일본은 예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일단 이제 빨리 부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좀 빨리 가서 아베 총리처럼 쇼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때가 아니다 저는. 우리 그것도 역시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일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아는 게 별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한미 외교 전문가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결국 협상에서 받을 거 받고 예를 들어 우리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되는데 조용히 받으면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가서 내가 한국한테 또 이만큼 받아왔다. 광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없다. 우리 정부는 조용히 받으면 된다. 그 협상력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그렇죠. 저는 우리가 타깃이 굉장히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우리 져주는 척하면서 많이 받아오면 된다. 어떤 경우에는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네. 애플한테 해주는 거 보면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플이랑 일본한테 해주는 거 보면 제가 봐서는 호구거든요. 근데 가서 네. 협상의 기술 열심히 읽고 가서 재빨리 머리를 숙이고 존경해왔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줬던 그날 암살 시도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 의연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리더십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 좀 외워서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죠. 뭐 그 사람 좋아하냐 나빠 싫어하냐. 금융시장 참가자로서 저는 그 사람 되게 싫어요. 그러나 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해요? 다음 대통령은 벤스로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 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 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주기로 한 보조금은 어떻게 그 줄게요 한마디만 받고 오면 주가가 그날 10% 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면 신문에 정말 예,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보조금까지 줄일까요? 보조금은 줄인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미국이. 이제 미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고 그리고 현재 15% 정도 평균인 개인소득세를 또 항구적 감세를 해서 더 낮춰주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들고 나왔고 그거에 비해서 관세를 통해서 수지차를 계산해 보면 한 해에 한 8천억 불 정도 바로 적자가 난답니다. 이것도 역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오늘 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8천억 불 정도 적자가 나는 걸 어떻게든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GDP가 암만 20조 달러짜리 거대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미 재정 적자가 GDP 한 5%씩 만성적으로 나고 있는 나라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가 재정 적자가 벌어지는 건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 싫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또 쓰고 싶은데 돈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바이든이 했던 건 나는 모든 바이든이 한 건 반대가 이 파퓰리즘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는 게 뭐냐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가 한 거를 모두 안 하면 우리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파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저는 안타깝게도 반도체법이나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을 제일 먼저 폐기할 첫 번째 리스트에 올릴 것이고 캔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늘 따라 붙는 말이 의회가 견제하고 있고 거기 그 공장들의 주지사들이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아마 이미 착공 들어간 게 텍사스 오스틴인가 어딜 겁니까? 오스틴 네. 옆에 테일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의회가 좀 견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로는 한국 10센트도 주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10센트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의회까지 다 공화당이란 말이죠. 그죠? 거기 사실은 이제 주지사가 정말 뭐라 그러면 다음에 바로 교체죠. 이젠 그 링컨의 공화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저기는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의 사당입니다. 지난번 그 해리스 이제 그 유엔 그 대사 하시던 분하고 9대1 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 예비 선거에서 9대1이 누구죠? 났죠. 저 이름이 예. 무슨 니카 여성? 해리스인가? 예, 그렇게 기억나는데. 네네네. 아무튼 여러 이런 그 선거 당내 경선에서 백전백승이고 그가 미는 후보들이 다 되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 하면 공화당은 일종의 트럼프 사당이 됐고 트럼프 사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줄을 서고 있는 그러니까 보스 밑에 줄을 서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뭐 안 가는 건 더 네. 죄송합니다만 더 자살행위고요. 아니 안 가고 지을 데도 없습니다. 중국에 이제 첨단 설비 같은 것도 다 허락받아야 되고 우리가 뭐 1년씩 허락받은다면서요. 그것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중국에 설비를 투자한다라는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뭔 정신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하면 안 되는 네.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너무 거대한 설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할 텐데. 근데 네. 뭐 손절 말고는 답이 없는 거고요. 네. 중국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정부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반중이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섹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화웨이 사건을 주도했던 데가 트럼프 행정부예요. 네.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허용한다라는 건 망상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은 어떤 협상은 가능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핵심 이해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즉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자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TSMC를 대만에서 뜯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 네. 대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면 균형추이자 레버리지 잣대가 TSMC고 그 TSMC의 아리조나 공장이 굉장히 완공이 늦어지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최근에 수율이 엄청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대만에게는 이제 그걸 뜯어내겠죠. 더 많은 생산 설비를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인 거지. 중국과 반도체 관련돼서는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왜냐하면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같은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런 전쟁과 국가의 어떤 결정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아직은 아니니까 그쪽에 관해서는 로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반도체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는 한국은 울며불며 갈 수밖에 없다라면 협상이라도 잘하는 수밖에 없다 입장이죠 저는. 또 국가는 이것도 역시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들은 겁니다. 국가는 협상에서 내줄 걸 내주고 방위비 우리가 10조 원을 분담한다면 또 뭐 다른 거 받으면 됩니다. 우리 미래 가치를 보고 어떤 걸 받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기업은 주고받다가 너무 많이 주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기업은 수익을 내야 지속 가능하단 말이에요. 경영 활동이. 그런데 지금 삼성만 해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60조, 70조, 80조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딸랑 보조금 9조 원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전자 한 해 R&D가 28조 정도 집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한 4,500조 되는 매출액에서 거의 한 5% 이상, 많을 땐 7, 8%를 집행합니다. 그만큼 많은 R&D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혁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HBM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테크 기업들은 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언제든지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여지를 열어놓고 반도체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네, 연 28조를 투자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운이고 또는 이전에 있었던 미스테이크, 저 의사결정의 실패로 인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트럼프와 트럼프 이후에 벤스 같은 사람이 계속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지금 투자한 몇십 조는 어쩌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치러야 되는 수업비로 생각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고통스러운 의사결정을 지금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멀리 내다보고 그냥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자.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은 저는 개인이 투자하기 진짜 안 좋은 업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수많은 네. 과거에 있었던 어쩌면 그때는 사소해 보였던 의사결정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투자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런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미국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고 짓고 있는데 사실 그 공장이 어디 과거처럼 천안이나 평택이나 탕정이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라인들이 20조 30조짜리 라인들이 서너 곳에 깔린다면 일자리며 세수며 참 견제하는 기자로서 참 뭐라고. 예, 우리나라 네. 예, 우리나라 양극화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김 기자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한국 경제 수출 잘 된다 그러는데 기업들 매출은 나쁘지 않다는데 왜 우리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가?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잘 돼야 그건 말할 이유도 없지만 사실은 저기 공장 가갖고 잘 되는 거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물론 거기서 수익이 나야 또 다른 데 투자하고 그래야 또 어디 가서 전주에도 투자하고 창원에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잘 되는 거 맞지만 저기서 잘 돼봤자 고용도 저기서 하고 법인수도 저기서 내고 모든 유발 효과가 저기서 발생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요. 뭐 세상이 그러니까.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거는 또 어떻게 봐?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차트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뭐 블룸버그랑 하루 종일 사는 사람입니다. 저 이제 녹색 선이 뭐냐면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저 파란색 선이 뭐냐 하면 저게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자, 저게 뭘까요? 바로 BYD, 예, 네. BYD의 지역별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단위는 K니까요. 네. 1000대가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 막혀 있고 특히 색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녹색 선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시장이고 네. 파란색 선이 아시아 시장을 뜻합니다. 아니 중국은 안 들어가 있고요. 예, 중국 이외에 수출만 그러겠죠. 이 중국이 정도가 됩니다. 훨씬 예, 그래서 크겠죠. 지금 중국 세계 섹션이. 1위 네. 기업이 된 전기차 관련된 세계 1위 기업이 된 이유가 지금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네.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잘 뚫지 못하고 저 분홍이 이제 유럽입니다만 네. 유럽 시장을 잘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브릭스 국가인 인도, 브라질 그리고 태국 같은 나라들에서 네.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BYD의 라인업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초반이면 살 수 있는 시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물론 맥라렌 닮았다고 공격은 받고 있지만 왕양 7 같은 그런 모델들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업이 너무 좋고 가격 경쟁력이 말도 못하게 셉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슈퍼카까지 출시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능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저 기업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테슬라에게 보조금을 줘야 될 판이지. 좀 줄인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없지 않나. 네. 그러니까 알론 머스크가 그런 수많은 정치적 리스크를 지고 그 거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또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가 왜 트럼프한테 줄을 서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하고 심지어 또 가족들 사진 찍는데 일론 머스크 혼자 그 가족 사진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네. 정도로 그렇게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는 저 건 트럼프 연설하는데 뒤에서 춤도 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저 BYD를 비롯한 또는 샤오펑이라든가 지리라든가 네. 상하이차 같은 이 거대한 중국의 4인방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추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세 장벽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보조금이 필요하고 자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좋은 것은 자기한테 레버리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일단 트럼프가 됐고 더 나아가서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전력 생산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네.
또 경제성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 만일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차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는 반 친환경 반 ESG니까 거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분법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 자신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또는 청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자국 기업들의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테슬라의 선택은 상당히 베팅은 성공했고 저 가능성들 저 아까 보여드렸던 저 무시무시한 BYD의 차트들을 네.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만 보겠습니까 저걸. 저 어마어마한 차트들을 보면서 저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저 엄청난 파급력들 그 수출 대상 국가들이 되게 다양해요. 호주까지 저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중국 시라는 호주 시장도 다 지금 저렇게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다 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BYD가 가지고 있는 그 가격 경쟁력, 제품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랑 유럽 시장 막아버렸다고 해서 승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전기차 점유율 하면 이렇게 테슬라로 쫙 그 같은 색깔이 나왔는데 이제 뭐 벌써 올해만 지금 해도 아마도 아시아와 인도와 중국 그 이제 또 이쪽은 인구가 많잖아요. 판매 대수로 따지면 완전히 양분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고가차 시장에서 잘하고 있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테슬라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만 테슬라가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모델 2 이런 것들 출시는 지연되거나 트러블들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네. 정말 저 BYD의 BYD, 신차 네. 라인이 너무 강하니까 특히 저가 라인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제 저 강한 저가 라인들이 성장하는 시장, 신흥 시장을 다 점령해버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 현대차도 사실 미래가 없어지는 거고 테슬라도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필사적으로 살려야 그렇죠. 한다. 여기 뭐 네.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안 되고 전기차 끝이다라는 식의 그런 단순한 명쾌한 그런 이분법으로 설명하기에는 이쪽 시장의 경쟁 구도가 네. 중국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우방국도 여기 단결해서 여기 좀 하고 저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침투를 막아내자. 라고 나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장이 진짜 빨리 바뀝니다. 5월 달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저 관세 100% 관세 때릴 때만 해도 BYD가 그때도 물론 BYD의 미래 가능성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미국 안 팔아도 괜찮아. 다른 데 팔 때 많아. 동남아만 가도 지금 BYD가 지금 무섭게 도로에 깔리고 있거든요. 뭐 거기 또 네. 방콕만 해도 계셨죠. 네. 이게 정말 그 GM 공장 뭐 포드 공장이 갑자기 몇 달 있다가 보면 BYD 간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와우. 그러니까 이제 철수하는 공장을 사들여서 또 네. 진출하고 네. 이 BYD가 또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해당 지역에 네. 굉장히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브랜드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침투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또 거기에 일자리 만드는 그런 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안 관계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정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대만이 잘해야죠. 정말 사실 우리 잘하자. 우리 근데 정부한테 지금은 부탁한 거 사실 곱하기 한 남의 일은 아닙니다. 10배 정도가 우리는 평택에 미군이 있잖아요. 네. 미국 아이고,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좀 다른 산업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네. 게 있는데 우리는 조선도 있고 철강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저런 특히 조선이 이제 레버리지를 갖게 네, 됐잖아요. 우리는 다른 그런데 산업도 있는데 정말 그 대만은 TSMC밖에 없는데 네. 그 레버리지를 정말 잘 써서 어떤 그 양안 간에 있어서의 그런 리스크들을 네. 막아내는 좀 그 사이의 리스크들 긴장감들을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행동들을 좀 잘해서 트럼프에게 내가 거기가 공짜로 우리 보험을 타고 있어요라는 말은 이제 안 나오게만 해도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환율 레벨은 저는 한 100원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양안 문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 추석 연휴 전후에서 중국 함대가 또 대만 해협 봉쇄한다고 막 그러고 그 주변에 한쪽만 일본 쪽만 제외하고 함대가 다 봉쇄하는 그런 그림들 우리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안 간의 갈등 문제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대만 보호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라는 그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저 리스크가 현재 우리 주가에 이렇게 네.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주 간단하게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장표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차트는 최근에 나온 차트는 이거 말고 저기 예. 대만 전쟁 발생 시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보시면 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만 GDP가 얼마가 날아가냐면 마이너스 40% 정도가 되고요. 네.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한국이 어이구, 마이너스 그다음이- 23%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18% 정도가 정보통신산업 비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블룸버그는 또 서플라이 저런 걸 체인이 다- 거기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공급 사슬망에서 TSMC에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AI 반도체 이런 것들 이 전부 파운드리에서 다 생산되고 있는 게 네. TSMC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역 관계가 봉쇄되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또 뭐냐면 트레이드 쇼크. 이제 대중 수출도 중단되는 쇼크가 네. 2차적으로 찾아오며 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원화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블룸버그는 저런 것도 다 계산해 놨군요. 네. 우리나라가 그냥 단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중국 본토보다 우리가 더 타격이 큽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대만이 잘해야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자,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트럼프 2.0 시대 오늘 개괄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진행사항 또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